예, 대한민국의 교육규적 2장 두 번째 이야기 몇 개의 시도들 읽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한민국 교육발전사의 설명은 교육 변인이 교육 외 변인과의 관계를 설정할 때 그것이 선행 변인인가 후행 변인인가를 먼저 규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 선행 연구들 살펴보면 현재까지 밝혀져 온 한국 교육 발전의 요인에는 첫 번째 역사 문화적 요인으로서 교육열과 숙문주의, 둘째 정책적 노력 요인으로서의 저비용 양적 성장 정책, 셋째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으로 순차적인 단계를 밟은 발전 전략이라는 점, 네 번째, 민간 재원 의존 전략. 뭐, 이 정도로 분류해서 설명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교육열과 숙문주의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교육과 교육적 성장 및 발전을 설명하는 어쩌면 가장 대표적이면서 공고한 이론이기도 큰 담론입니다. 2009년 취임 첫 해부터 줄곧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교육 발전을 수차례 거론한 바 있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대한민국에는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었는데요. 이 두 분이 상호 교환 방문할 때마다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에게 오바마 대통령이 그 비결에 대해서 자꾸 물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한국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어,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하시기를 솔직히 비결을 교육열 이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었다고 그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신문에도 좀 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육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고 아마도 그 대표적인 저자는 강원대학의 이종각 교수였을 것입니다. 속칭 치맛바람이라고도 하고 맹모 삼천지교로도 비교되는 대한민국 학부모들의 교육열은 고려시대 혹은 이미 삼국시대부터서 국가의 일대 중원체제로서 확립되어 온 과거제도의 역사적, 문화적 유산이기도 합니다. 교육열은 사회적 교육 수요로 나타났고 건국 이후에는 분명히 이것이 급속한 교육 팽창의 이유였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교육 수요가 교육 내적 편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것이 우리가 인간이 혹은 뭔가 하려고 할 때 의도를 가지고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변인인가라는 점입니다. 1968년의 중학교 모시험 입학 정책의 사례의 경우에도 그 팽창한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확대하거나 상급 학교 입학 제도 혹은 교육비를 조절해서 수요를 억제하는 등의 그런 일시적 진정 효과, 이걸 영어로 이제 쿨링 다운 이펙트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효과가 있을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그것은 이미 문화적 변이로서 내재된 통제 불가능한 전제 조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교육 성장을 설명하는 제1교육인 교육열이 이제 통상 그게 과연 다른 나라에서 발전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것이냐 그런 문제라는 거죠. 어, 두 번째의 저비용 양적 성장 정책이라는 이름 붙여지는 것은 교육열 못지않게 또한 많이 받아들여지는 설명 기제이죠. 소위 콩나물시루 교시라든지 이부제 수업으로 대표되는 한국 교육의 질적 낙후성이 오랫동안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양적 교육 성장의 희생물이었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우리나라 교육 행정비 정책의 뭐 대표적인 에, 초기 대부적 학자시고 영국 교수님이셨던 김정철 교수님의 대표저작 한국교육정책연구 등을 비롯해서
이후 많은 연구자가 다각적 방면에서 실증적으로 이에 대해서 밝혀왔고, 어, 또 실제 그 교육 정책 논의 장면에서도 끊임없이 투자 확대의 근거 논리로 활용됐습니다. 어, 그렇다면 이런 질을 대가로 한 양적 성장 전략이 교육 내 변인, 곧 교육 발전을 목표로 했을 때 통제와 조절이 가능한 변인인가 물을 수 있습니다. 뭐 일견 그래 보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앞서 검토되었던 교육 연로부터 연원하는 교육 수요가 선행 변이로 전제되어야만 가능하고 결국 그 또한 근본적 차원에서는 교육 내적 변이는 아닐 것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순차적 발전 전략은 그 서울대에 계셨던 이종재 교수님이 최초로 제기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이후에 여러 학자들이 후속 연구를 통해서 이어 발전시켜 왔습니다. 즉 몇몇 실패한 나라들에 비해서 대한민국의 교육 발전 과정에 뚜렷하게 나타난 현상은 1950년대 초등학교, 그리고 60년대 중학교, 70년대 고등학교, 그리고 80년대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선행 학급 단계에서부터 보편 취약률을 달성한 후에 그 졸업자들이 후행 상급 그 단계 교육으로 진학해 가면서 순차적인 완성 단계를 밟아왔다는 겁니다. 음, 뭐 사실 서구형 근대 공교육제도의 발전이 17세기 그 웨스트팔렌 체제에 따른 국민국가 시대가 열리면서 성립한 초등 국민 의무 교육제도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고, 어, 또 1888년 볼로냐 대학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대학 제도 또한 교육제도 발전사적 관점에서 보면 초중등 교육제도가 또 선행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대학은 고등교육으로 그리고 초중등학교는 기초교육으로 개념화됐고 보통 대학은 국가 LLD 인재 양성 과정을 담당하고 후자는 국민기초교육 기능을 담당해 온 것으로 이해되어 왔죠. 그런데 이렇게 후에 탄생한 대부분 그 국가의 교육 발전 과정에서는 그 초등교육과 고등교육 간의 양자 간의 균형 발전 문제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교육의 경우에는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초등교육 혹은 기초교육이 선행하고 고등교육이 후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음,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 폭발적으로 그 탄생한 신흥 독립국들은 특히나 그 미소 중심 동서냉경 체제를 접어들면서 개별 국가 혹은 물론 이제 세계 체제의 일원으로서 그 발전 경쟁의 그 주역으로 등장했습니다. 이 시대를 이제 흔히 발전 연대라고 그러고 1960년대 이후를 본격적으로 그 시대라고 그러죠. 이럴 때 그 다양한 발전 전략이 모색되는 가운데 인간 자본이 이제 등장했고 축적된 자본이 부족했던 신흥 국가들에게는 교육 발전론은 분명히 획기적인 대안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어, 그래서 인적 자본의 확립으로 교육이 인적 자본의 축적 기지로 인식됐고, 이를 이제 경제학적으로 증명하려는 움직임은 학교 단계별 이제 이 교육 투자 수익률을 분석하려고 했어요. 이때에 보면 그 각 가정에서 각 나라의 경제 문화 사정에 따라서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의 상대적인 그 투자 수익률 크기 측정이 정부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고려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고등교육 투자 수익률이 높게 나타나고 혹은 어떤 나라에서는 초등교육이 높게 나타나고 그러니까 단계별로 그에 따라서 적정 비중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나라들에서는 한국에서처럼 이게 하급 단계 완전 취약 후 상급 단계로 이행하는 모습이 쉽게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교육 발전 과정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순차적 발전 현상이 그에 합당한 이론적인 실천적인 검토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질문은 과연 그러한 선택이 선행된 이후에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이 자 우리는 초등교육을 먼저 하고
중등, 고등교육을 가려고 그렇게 정책적으로 선택한 것의 결과였는 것인지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블랙박스 안에서 채택되고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 것인지 흔히 이걸 이제 공공선택 이론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것인지가 분명치가 않습니다. 음, 그러므로 그 교육 발전에 대한 선행 이론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보여지는 순차적 교육 발전 모델이 교육 내 변이 모델로서는 분명히 하나의 중요한 특성으로 확인할 수는 있으되 그렇다고 해서 매우 그 과학적 이론으로까지 확립하기는 아직은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넷째로 이제 사립학교와 민간재원 참여 부분인데요. 이건 분명히 매우 독특한 한국 교육 발전의 현상입니다. 어, 서울대에 계셨던 김기석 교수는 이거를 그 대한민국 교육 발전의 특징적 현상으로 꼽으면서 유상 중등 교육의 팽창이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즉 서구 근대 공교육의 발전사가 공공재원에 기반한 것에 비해서 한국의 그것은 민간재원에 기반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어, 이 현상을 설명하면서 이론의 여지가 없는, 이건 분명히 이론의 얘기는 객관적 사실입니다. 즉, 초중등 교육의 보편적이 완성된 1970년대를 넘어서서 경제성장이 본격적으로 도약기에 들어서는 1980년대 들어설 때까지도 비교적 대대적인 고육 교육 재정 확대가 이루어지긴 했지만은, 사실은 여전히 민간 재원이 역할이 컸습니다. 즉, 공공재로서 교육의 기회 보장 이념과 무상 의무 교육 혹은 무상 공교육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서구 중심적 교육 발전 모델이 그 경제적 조건이 허락하지 않은 모든 개발도상국에서는 그것이 막대한 재정 수요를 소요하기 때문에 결코 쉽게 받아들이지가 않았던 것이죠. 실천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이때 대대적인 사립학교의 참여가 전 국민적으로 폭발한 교육 수요에 부응하는 형태를 띱니다. 그럼으로써 교육계의 공급과 확장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특히나 1949년에 단행된 농지개혁은 마땅한 산업적 활로가 없는 상태에서 전통적 대지주들의 교육사업 투자 기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민간 재원 변인 또한 앞서 두 번째 양적 성장 정책과 세 번째 순차적 발전 전략에서 마찬가지로 상당 부분은 결과론적인 해석일 수가 있습니다. 즉, 교육 내 변인으로서 선행하였다기보다는 확장된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 확대를 마치 사전에 통제하고 선택한 전략과 변인으로 치환하여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후진국들이 교육에서의 민간 참여를 정치 사회적 합의의 부재로 인해 쉽사리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하는 것과 비교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는 달리 말해서 지금이라도 한국에서와 같은 민간 참여 전략을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실제로 공교육 기회의 제공과 발전 전략으로서의 민간의 역할에 대한 인식은 1980년대 이후 월드뱅크 등에 의해서 최초로 제기되었었고요. 90년대 OECD 등이 가세하면서 소위 민관 협력 모델, PPP 모델이라는 형태로 하나의 보편적인 교육 발전 전략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대한민국은 이미 오래전에 초기에 PPP 기반 교육 발전 모델을 시도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를 보여온 것은 아니겠는가. 그리고 실제로 보면 사립학교가 상대적으로 큰 역할을 해온 미국과 일본 또는 최근에 중국과 베트남, 타이완과 칠레 등의 사례들도 이 대한민국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매우 그 설득력 있는 관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어, 대한민국 교육 발전에 대한 대표적인 시도 네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아, 대한민국의 보편적 그 교육 발전 모델을 한번 구성해 보기 위해서 하나의 앞 시사를 아프리카 교육부터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잠깐 쉬고 다음에 읽어가기로 하겠습니다.